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터베셔널 리즈닝이라는 네 번째 챕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진짜 개념만 좀 설명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정호재 선배님께서 발표하신 그 레이어 1, 2, 3 중에 이제 레이어 2에 대한 그런 어떤 저희가 궁금해하는 인과 쿼리들을 이제 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처음 약간의 그 지난주의 리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저희가 어떤 수집한 데이터는 이제 관측된 현실에서, 그러니까 레이어 1에서 이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인간 추론의 관점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개입이 일어난 다른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에게 만약에 이 환자가 흡연을 아예 하지 않았더라면 질병률이 얼마나 감소했을까라는 등의 그런 현실적으로는 수집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질의를 이제 좀 알고 싶은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해도 이거는 결국에 저희가 관측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인터벤션한 그런 이펙트가 논리적으로 이제 추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어떤 것을 추정을 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문제다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관측 데이터만으로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는 어떤 if 개입을 이제 좀 수행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어느 경우에 이제 관측 데이터로부터 이제 계산이 가능하고 언제는 이제 불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을 챕터 4에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콘텐츠는 이제 좀 한 6개 챕터 한 8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일단 전체를 다 다루기에는 좀 쉽지 않아서 일단 4.3으로 이제 좀 대표되는 그 두 칼큘러스라고 하는 그런 뭔가 계산 가능 여부를 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논리 연산자를 좀 다루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4.3 파트랑 4.3의 확장 버전인 4.6 파트에 대해서 이제 좀 생략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5는 좀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로드맵을 보여드리자면, 이제 책의 인트로덕션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SCM이라고 하는 이제 스트럭처드 그 코절 모델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그래프가 뭐 마커브냐 논 마커브냐라는 것은 이제 저번 주에 얘기한 대로 어떤 공유된 레이턴트 변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단일의 레이턴트 변수가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좀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한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이렇게 일반화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각 요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챕터 4의 목표는 이제 관측 분포 P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P 다시를 이제 좀 알고 싶은 것인데, 이제 인과 추론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추가 과정, 그러니까 어떤 그 커절 다이어그램으로 대표되는 A라는 변수가 B라는 변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에로우로 이제 나타내는 인과관계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싶은 P-의 일부인 QP-를 추론하는 것을 이제 좀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터벤션이라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인터벤션의 경우에서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변수가 다이어그램 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 B번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이 Z라는 이제 관측 가능한 변수가 이제 X와 Y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교란 변수라고 이제 책에서는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컴파운딩이라는 용어를 유념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X를 변화시켜서 Y의 결과를 이제 바꾸는 것이 아니라 Z에 의해서도 Y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란 변수의 효과를 이제 do라는 기입을 통해서 이제 Z로부터의 영향을 이제 좀 막는 방향으로 적관화를 통해서 이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 에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개입을 진행한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py2x라는 것을 추정을 해야 진정한 인과 효과를 이제 좀 추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저 이펙트를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좀 전통 통계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의료의 예시를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약 투여 여부라는 x라는 어떤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거에 따른 리절트 베리어블 y를 이제 좀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x와 y 이외에 어떤 그 환자의 신체 특성과 같은 그런 사전적으로 이제 좀 랜덤하게 부여되는 이 z에 의해서 약 투여가 결정이 되는 어떤 교란 신호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 투여를 받은 사람이 원래부터 이제 Z 자체가 좀 취약한, 신체적으로 아픈 그런 Z를 가지고 있어서 결과 Y가 이제 약 투여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이제 원래 아파서에 의한 결과인지를 이제 좀 파악하기 어렵다. 이것이 이제 교란 효과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X가 왜 X가 되었는지를 이제 좀 통제를 하게 되면은 X를 바꿨을 때 진짜 Y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그러니까 인과 그 효과를 이제 좀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통계 방식에서는 이제 뭔가 실험 연구에 있어서 이제 교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랜덤 실험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통계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데, 응용 통계 같은 곳에서 이제 뭔가 이런 저희가 관심 있는 이 약 투여 여부 X를 이제 사전에 그 Z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이 뭐 혈압이 높아서 약을 투여하는 게 원래의 처치 과정인데, 혈압이 높든 낮든 그것에 이제 관계하지 않고 그냥 난수로 약 투여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투여한 그룹과 이제 투여하지 않는 그룹이 이제 평균적으로 비슷한 그 신체적인 분포를 지니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이 약 투여 결과에 따른 그 Y 차이가 이제 신체 조건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 약 투여 여부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게 되는 그런 로직입니다. 근데 이러한 물리적인 무작위 대조 실험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에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를 해서 이제 그 다음의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뭔가 설명을 하기 이전에 이 개입 분포에 대해서 조금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뭔가 M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관측 분포가 존재하는 그런 세계와 이제 X라는 개입을 해서 저희가 알고 싶은 그런 세계가 있을 때, 이 ZXWY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변수들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각각 존재를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두 X라는 그런 개입을 하게 되면은 X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X로 고정을 하기로 저희가 가정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한 것이 이제 아래에 있는 그런 확률 분포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각각의 조건부 확률에 이 코저 다이어그램 상의 그런 조건부 확률로 이제 팩토라이즈드 돼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X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 자리가 이제 1로 고정이 되는 그런 이제 확률 분포의 관점에서는 이런 변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금하는 것은 이 py2x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간단한 모델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트렁케이티드 팩토라이제이션 프로덕트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코저 다이어그램 상에서 숨은 공통 원인이 없는 그런 말코비안 모델이라면 모든 교란이 이제 관측 변수들로, 저희가 이제 실험 데이터 상으로 뭔가 파악할 수 있는 변수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팩토라이즈드 된 형태로 이제 전체 분포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페런트에 대해서 이제 뭔가 조건화된 그런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x에다가 x를 넣은 이 4.5의 우변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변수 분포 V에 대해서 이제 X라는 개입을 했을 때의 전체 결합 분포를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인과 효과는 뭔가 Y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 마지널리제이션을 수행을 하면은 이제 Y에 대한 개입 효과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연산이 이제 항상 가능하냐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식별 가능성이라고 용어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상 내재된 가정들이 이제 주어진 인과와 지리를 이제 좀 식별하기 충분한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정의 자체는 이때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 A번에 있는 게 아이덴티파이어블한 경우이고 B에 있는 게 논 아이덴티파이어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두 모델이 있는데 커절 SCM이 있는데 그 SCM들이 이제 같은 커절 다이어그램을 공유를 해요. 그리고 이제 관측 분포 자체도 같은데 이제 저희가 두 개입을 실행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어떠한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유일한 Q로 이제 정의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별개의 Q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느냐를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관측 분포로부터 이 인과 효과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우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떠한 이런 커절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입에 의한 그런 효과 추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개입 효과를 이제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런 커절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는 인과과제 가정 하에 이제 P만 알면 이제 Q를 P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Q와 P가 어떤 함수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이제 관측 분포 P랑 개입 분포 Q 사이에 이제 크로스 디스트리뷰션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책에서는 한 문장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약간 아래의 문장이 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수학적인 정의를 떠나서 그냥 아이덴티파이어블 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런 유일한 두 조건화된 그런 분포로 저희가 매핑을 할 수 있다면 Q를 P로 유일하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만 결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코비안 모델에 있어서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는 항상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팩토라이제이션을 해서 팩토라이제이션 자체가 이제 항상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궁금해하는 트리트먼트 X 자리에다가 그냥 저희가 고정할 변수 X로 대체를 해서 이제 치환을 해주게 되면은 유일하게 항상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코비안 커절 다이어그램은 항상 관측 데이터로부터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런 트렁케이티드 팩토라이제이션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 팩토라이즈드 된 것을 곱하는 그런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책에서 X의 부모 변수에 대해서만 고려해서 어드저스먼트를 조정하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커절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떠한 그 저희가 관심 없는 변수가 그 X랑 Y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컴파운딩 효과를 이제 제거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을 이제 백도어 경로라고 하고 그 백도어 경로를 어떠한 조건화를 통해서 차단을 하는 것이 차단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1차적으로는 간단하게는 부모 변수가 수행을 한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저희가 관심 있어하는 이 X 변수의 페런트에 대해서 이런 뭔가 페런트의 분포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 조정을 수행해주게 되면은 PY를 그냥 구할 수 있다. 그래서 4.16과 4.17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계산량 절감이 존재를 한다라는 점을 일단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조금 수식으로만 보면 너무 감이 안 오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경우에서는 이제 뭔가 그 전에 그 정의상 설명한 것과 다르게 이제 뭔가 부모 변수가 관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시즌이 그 변수인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면 이제 땅이 축축해지는지 안 축축해지는지를 이제 좀 뭔가 인과 효과로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것이 이제 뭔가 시즌이라는 그런 계절성에 의해서 약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시즌이 레인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이 비가 오면은 땅이 축축해지니까 이제 웻이라는 변수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시즌이라는 변수가 이제 뭔가 저희가 관심 있어하는 스프링클러의 부모 변수인데 이제 레이턴트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측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이 이 예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백도어 패스, 그러니까 컴파운딩 그 신호를 막는 방법은 이 시즌에 대해서 저희가 조건화를 취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조건화를 취하더라도 이 조건화를 취한 변수에다가 저희가 이 P를 가지고 이제 마지널리제이션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분포 자체가 저희가 알 수 없는 분포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관측 가능한 변수에 대해서 마지널리제이션을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시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막는 것이 결국에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교란 패스를 막고자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굳이 시즌이 아니라 레인에 대해서 조건화를 취해서도 이제 그 신호를 막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좀 수식으로도 이제 우변에 있는 것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레인에 대해 조건화를 하면 블럭이 된다라는 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레인을 조건화하면은 시즌이 이제 레인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시즌이 레인을 통해서 웻의 정보를 주는 그런 패스가 차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도어 크라이테리언을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변수가 이 백도어 패스를 막을 수 있는 변수인가를 이제 좀 기준 삼아서 이 룰을 통해서 이제 좀 식별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테리언은 사실 그래프를 보고 왜 경로를 막는지를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건 자체는 그냥 Z라는 어떤 그런 백도어 패스를 막을 변수 집합에는 이제 X의 후선이 아닌 변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뭔가 조건화를 통해서 아까 레인과 같이 X로 화살표가 들어가는 경로를 블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Z를 정의하게 되면 이제 아래에 있는 똑같은 마지널리제이션 공식으로 이제 백도어 어드저스트먼트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백도어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하면 이 컴파운딩을 막는 그 방식을 이제 좀 점점 일반화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앞에서는 그냥 X를 뭔가 단일한 X에 대해서만 다뤘었는데, 이제 어떤 쿼리는 이제 치료를 두 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를 이제 보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좀 복잡한 연구 주제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룰 때 이제 아까 앞선 정의가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중 처치 X 그 벡터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자선을 막는다는 룰이 좀 과도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X1의 자손인 이 W1, W2를 넣지 않는다는 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W2는 Y로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경로가 있고, X1은 이 아래로도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이제 위로도 정보를 줄 수가 있어서 W1에 대해서 이제 마지널리 그 백도어 조정을 통해서 X1은 이런 식으로 위의 패스를 따라서 이제 좀 영향을 주게 되고, X2가 Y에 주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이 W1을 조건화해서 이 X1이 X2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인과 추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뭔가 프로폴 커절 패스라고 해서 이제 x에서 y로 가는 그런 경로 중간에 이 다른 x2가 이제 다시 등장하지 않는 경로를 이 x1 w3 y 경로를 프로폴 커절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폴 커절 패스를 정의를 하고 이 프로폴 커절 패스를 막는 변수를 이제 백도어 패스를 막는 z 변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이제 추가적인 룰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DC의 일반화된 버전이 어드저스먼트 BDC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x가 하나일 때랑 x가 여러 개일 때 이 모든 경우를 이제 ABDC로 뭔가 한 번에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2.3에서는 이제 알고리드믹 백도어라고 해서 백도어를 지금까지는 뭔가 커절 다이그램을 통해서 눈으로만 찾았었는데 이제 알고리즘으로 찾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점이 이제 ABDC는 어떠한 그 Z셋이 이 백도어 패스를 막는 Z인지는 알려주지만 실제로 이제 연구에는 정확하게 어떤 Z를 쓰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연구 설계에는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에서 뭔가 증명이 좀 자세히 되어 있었는데 그냥 결론만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트리트먼트 변수들 x랑 그 결과 변수 y의 그 조상들에서 저희가 이제 뭔가 프로폴 패스상 정의상 이제 포함하면 안 되는 여러 노드들이 있어요. 그 노드들이 이제 제거를 한 집합이 Z0이라고 했을 때 이 Z0에 대해서만 이 Z형으로 백도어 패스가 막아지는지 안 막아지는지를 판정을 하기만 하면 1차적으로 이제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Z형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트 셉스라는 알고리즘으로 그 Z의 원소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를 이제 다음 시간 내에 나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데이터 드리븐 백도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앞부분이 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데이터 관점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모티베이션 자체는 기존 BDC가 이제 전체 커절 다이어그램이 있어야 그 백도어 패스를 막는 조정 집합 Z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다이어그램을 정확하게 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보고 변수의 시간, 인과적인 순서, 그리고 이건 뭔가 커먼 널리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서 관측되는 조건부 독립성 판정 결과만으로 이 백도어를 판단을 하는 것을 이 데이터 드리븐 백도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과정이 이 변수들이 어떤 순서로 발생하는지 정보를 대강 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풀니스 가정이라고 해서 데이터에서 이제 검증되는 그런 통계적인 독립성이 이제 그래프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룰 자체는 이렇게 되는데요. 데이터 기반으로 어떠한 변수 조합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 변수 조합에 대해서 조건부 독립을 이제 판정을 하는 겁니다. 크게 이제 룰 1과 룰 2로 나뉘는데 이 룰 1은 이제 뭔가 노테이션 설명을 드리자면 x가 이제 치료 변수고 y가 이제 결과 변수인데 그리고 x와 y 이외에 이제 커절 다이그램 상에서 존재하는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v이고 v에서 이 x와 y의 그 자손들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을 이제 w라고 합니다. 그래서 w 안에 이제 w 집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w가 아닌 여집합인 z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w랑 y가 조건부 이제 그냥 연관이 있을 때 Z를 조건으로 했을 때 연관이 있다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건 하에서 저희가 X라는 것을 추가했을 때 갑자기 이제 독립이 되게 된다라면은 X가 이제 사실 Y 효과가 있고 이제 Z 자체가 그 X부터 Y로의 그런 백도어 패스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룰 1의 방식으로 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룰 2는 이제 X가 Y 효과 없음을 보이는 판정 방식인데 이제 Z에 대해서 조건화를 했을 때 X와 Y가 이제 뭔가 독립 관계거나 그리고 이제
어떤 Z에 대해서 조건화를 했을 때 또 다른 변수 W와 X는 연관이 있는데 이제 Y에 대해서는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X가 Y 효과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데이터 드리븐 백도어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백도어 방식에서 벗어난 다른 컴파운딩 경로가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백도어로 판정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쿼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일반적인 도구를 이제 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마코비안에서 벗어나서 이제 뭔가 논 마코비안 커즐 다이어그램의 경우에는 뭔가 공통된 이제 잠재 변수를 이제 지니게 되면서 이제 언트랙터블한 그런 요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 파트 이후로부터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차이점은 이제 뭔가 그냥 기존 것과 똑같은데 잠재 변수 U를 이제 좀 포함을 해서 조금 일반화를 했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U를 이제 포함하게 되면은 이 실제로 계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엑소지니어스 마코비안 트릭이라고 해서 이제 EM 트릭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가정은 이제 어떤 U들이 V라는 내생 변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U가 하나의 V에만 영향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가 만약에 하나의 V에만, 그러니까 UI가 VI에만 영향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UI에 대해서 어떤 마지널리제이션을 취해서 그냥 페런트 I에 대한 조건만으로 다시 레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관측 분포의 이 PUI를 녹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그냥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그냥 뭔가 좀 당연해 보이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가정 자체가 그냥 UI가 하나의 VI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변수에 동시 작용하는, 예를 들어서 뭐 UI가 VI에도 영향을 주지만 VJ에도 영향을 동시에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흡수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한계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어 방식과 이제 레이턴트 트렁케이티드 팩토라이제이션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백도어는 어떤 관측되는 Z로 이제 컴파운딩 패스를 닫을 그 조건화를 통해서 닫아서 이제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지리 분포인 py2x를 이제 관측량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TFA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상 전개는 되는데 그 전개식에 이 좌변과 같이 U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 이제 커절 다이어그램의 형태에 따라서 그 다음 결과가 이제 정해지는데, 마코비안이면은 이 4.64처럼 이제 흡수가 돼서 관측량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논 마코비안이나 뭐 세미 마코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 PUI가 공유 잠재 변수이기 때문에 항에 이제 흡수가 되지 않고 이제 PU 이 결합 분포 자체를 알아야 그거를 쪼개서 이제 각각의 항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4.2.6은 이제 프론트 도어 크라이테리언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데요. 이제 프론트 도어와 백도어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백도어는 이제 이 부분에 위치하는 컴파운딩 그 베리어블이 Z였는데, Z고 이제 observable한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프론트 도어에서는 저희가 관측할 수 없는 레이턴트가 컴파운딩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UXY를 이제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커절 다이어그램은 논 마코비언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한 항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거가 안 되지만 이제 어떠한 중간 변수 Z가 있다면 이 X부터 Y로의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그 효과를 이 Z를 기준으로 한번 잘라서 X부터 Z까지는 그냥 컴파운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포를 구할 수가 있고, 관측된 양으로만. 그리고 이제 Z부터 Y까지는 이 UXY라고 하는 컴파운딩이 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저희가 백도어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 X를 이제 X로부터 오는 정보의 유입을 끊어서 이제 Z부터 Y까지의 그런 효과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부터 J까지의 효과랑 Z부터 Y까지의 효과를
이제 각각 구한 다음에 이제 곱해서 이제 그 결합 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론트 도어 크라이테리온입니다. 그래서 프론트 도어 크라이테리온은 사실상 이 백도어 어드저스트먼트 과정을 2번 적용한다라고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론트 도어 크라이테리온의 그 조건은 이제 뭐 다음과 같은 3가지인데 아까 설명드린 예시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론트 도어 크라이테리온 자체도 사실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그 x와 중간 변수 z 사이에 교란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z와 y 사이에도 또 다른 교란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정의한 단순한 프론트 도어 조건으로는 또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z가 어떠한 z가 중간에 존재를 해서 x부터 y까지의 그런 경로들을 이제 다 막아주는 그런 z 변수 집합이 존재를 한다면 그 집합을 기준으로 똑같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잘라서 계산을 해서 합성을 하면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존재를 하고, 그 아이디어가 이제 GFDC라고 하는 일반화된 FD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Z1과 Z2라고 하는 XZ 효과의 이제 백도어를 막는 그런 변수 집합, 그리고 Z2는 Z로부터 Y까지의 그 효과에서 존재하는 그런 교란 신호를 막는 이제 변수 집합,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각각의 집합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변에 존재하는 PZ2X랑 PY2Z를 이제 각각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 Z를 기준으로 Z1, Z2라는 그런 백도어를 막는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조건화를 취해서 이제 그냥 블록을 한 번 더 수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에서는 알고리드믹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뭔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가 또 백도어, 프론트도어, G프론트도어라고 하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개념들은 이제 또 다이어그램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문제는 어떤 저희가 모르는 미지의 공유 잠재 변수가 있고 또 구조가 복잡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러한 뭔가 U라고 하는 분포로 이제 뭔가 나타나는데, 이 U가 Z에만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있을 것이고 Y에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을 것인데, 이 U의 전체 분포를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어드저스트먼트가 이제 PU에 대한 가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뭔가 하나의 그 지리 분포로 유니크하게 매핑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백도어 컴파운딩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뭔가 다른 교란을 한꺼번에 이제 고려를 해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유한 단계 내에 계산 가능한 문제로 좀 모델링 한다라고는 책에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을 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시그니처는 그냥 그 문제의 요소들을 이제 뭔가 기호화해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QPA가 이제 좀 하나의 그 커저 인프런서 태스크를 이제 좀 설명을 하는 요소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Q는 이제 쿼리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궁금해하는 두 개입이 있을 때의 그 결과 Y의 분포,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P는 인풋 데이터에 대한 분포이고, A는 이제 뭔가 커절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과관계 어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기호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인과질이 Q가 데이터 분포 P랑 가정 A 하에서 이제 계산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C 팩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좀 문제점을 언급을 했던 게 어떤 U라고 하는 공유 잠재 교란 변수 집합이 이제 존재를 해서 그것이 이제 마지널리제이션을 실제로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문제점이었는데, 이제 뭔가 팩토라이제이션 자체에서 그 잠재 교란을 처음부터 안에 넣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른데요. 이제 피겨 4.37의 이 D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V1과 V3 그리고 V3와 V5는 이제 어떠한 그런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뭔가 컴파운딩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프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V2와 V4도 그러한 잠재 변수가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떠한 변수들이 어떠한 잠재 변수들로 묶여 있는지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제 4.165에 있는 식처럼 이제 공유하는 집합 C로 묶어서 이제 마지널리제이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덩어리를 만든다라는 점을 그냥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4.165처럼 정의를 했을 때 만약에 커절 다이어그램이 마코비안이면 이제 C 자체가 그냥 각각의 개별한 변수가 되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관측 가능한 변수들로 정리가 되고요. 논 마코비안이면은 C가 이제 이 다이어그램 D와 같이 여러 변수를 포함하는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V라는 이제 전체 집합이 V2, V4라는 한 개 팩터랑 이제 V1, V3, V5라는 한 개 팩터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나뉘게 되고, 이 덩어리들의 결합으로 이제 전체 QV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C 오퍼레이터는 저희가 어떤 블록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 블록들로부터 이제 새로운 블록을 계산하는데 어떤 연산을 이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좀 논리 연산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C 오퍼레이터는 어떠한 C 팩터들의 집합으로부터 다른 C 팩터들의 집합으로의 연산을 좀 정의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떠한 오퍼레이터 O가 있다는 것은 이제 QW를 통해서 어떠한 팩터 C를 이제 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만 이제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F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뭔가 좀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진 않고 그냥 딥러닝적인 방법을 이제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C 오퍼레이터에는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라지 시그마 오퍼레이터, 그리고 델타 오퍼레이터, 그리고 스몰 시그마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각각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 하나의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전체 Q 분포를 이렇게 QWZ, XY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뭔가 정의상 이제 바이디렉티드로 공유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결합 분포로 이 QZ랑 QWXY의 곱으로 이 전체 분포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일종의 팩토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델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시그마의 경우에는 디렉티드 에로우가 없으면 이제 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디렉티드 에로우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X와 Y로의 그런 효과를 이제 전체 변수에서 저희가 이제 관심 없는 변수에 대해서 마지널리제이션을 수행을 하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그마라는 연산은 약간 조금 설명이 좀 애매했는데, 시그마가 원래 여기 있는 겁니다. 시그마 연산 여기가 좀 책에 오타가 있는데, 시그마라는 것은 이제 뭔가 Y 분포의 페런트에 어떠한 개입을 했을 때 Y 자체에는 이제 뭔가 영향을 주지 않아서 이제 개입을 하든 하지 않든 이제 같은 분포다라는 의미로 이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절 다이어그램을 보고 이 개입을 했을 때 그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이제 어떤 그 발생하는 분포 메커니즘 상에서 불변성이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이 델타 연산을 이제 좀 시그마 연산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좀 뒤에서 좀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했는데, 그럼 이 C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C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자료 구조로 이제 코절 팩터 트리라는 것을 이제 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풀고 싶은 게 이 QPY2X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C 팩터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이제 뽑아내서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체계적으로 판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Q트리랑 D트리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관심 있어하는 이 Q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더 작은 C 팩터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분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D트리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PV에서 그 PV를 이제 점차 쪼개서 이제 각각의 이제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C 팩터 후보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이제 좀 예시를 보실 텐데, 저희가 이제 M이라고 하는 관측된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궁금해하는 X에 대해서 개입을 한 그런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그니처로 정의한 Q, G, P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Q가 이제 저희가 궁금해하는 질이니까 이 질의 분포를 앞서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아까 C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해서 이제 원래 이 전체적인 분포였던 것을 이제 커절 다이어그램을 보고 이제 시그마 연산, 라지 시그마 연산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좌변에 있는 게 일종의 그 자료 구조상의 트리 구조가 되는 것이어서 Q트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것이 이제 저희가 관측 분포 P에서 이제 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분포인데, 또 이 전체 분포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QV를 또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리프 노드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가 아이덴티파이어블 하다는 것은 이 우변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의 어떤 결합으로 어떤 이런 블록들을 조립을 해서 이 좌측에 있는 이 QX 바를 이제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이 스텝 3에서는 이 QD2가 만약에 존재를 하고 이제 좌변에서도 어떠한 이 QX 바를 만들기 위해서 QD2 2X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어떠한 알고리즘 상에서 이 QD2가 QD2 2X랑 이제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스몰 시그마 연산을 이제 좀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매핑을 해가지고 다시 이 Q 분포를 결합을 해서 원래의 질의를 이제 설명하는 QX를 만든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4.6에서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조건부 인과 질의를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x를 하긴 할 건데 이제 특수하게 어떤 스트레이티파이드 된 그런 질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z가 뭐 나이라고 한다면 이제 약을 투여할 건데 나이가 이제 뭐 10대인 사람들, 20대인 사람들, 30대인 사람들, 그렇게 뭔가 특정 그룹을 이제 좀 타겟팅을 해서 이제 그런 인과관계가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추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조건부 분포의 경우에는 이제 뭔가 베이즈 룰에 의해서 우변처럼 이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이제 분자만 알면은 이 분자 자체가 y랑 w의 결합 분포니까 y에 대해서 마지널리제이션을 하면은 분모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이그젬플 4.18을 보시면은 약간의 인사이트가 조건부 질의 자체가 이 전체 개입 분포보다 더 작은 정보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뭔가 B분의 A, B를 계산을 해서 A를 이제 만드는 것인데, 이 B라는 정보가 분모 분자에 이제 존재를 하니까 사실은 약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이 트랙터블 하지 않은 이 분자를 실제로 계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 좌변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어떠한 추론을 할 때 이제 컨디션을 걸면은 그 더 적은 정보만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제 좀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 이 더 작은 정보만을 사용해서 어떻게 좌변의 연산을 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떠한 감마 오퍼레이터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우변에서 이제 약분돼서 사라질 부분을 처음부터 잘라내고 필요한 핵심 부분만 남겨서 질의를 푼다라고만 일단 추상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퍼레이터를 이제 뭔가 구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에서는 뭔가 non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저희가 앞에서 이제 여러 알고리즘들로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를 좀 정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상으로 이제 이거 뭔가 유니크한 그 지리 분포로 뭔가 매핑이 되지 않는데 라고 해서 얘가 이제 실제로 비식별인가에 대한 뭔가 그런 갭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론 자체로는 웰리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알고리즘이 뭔가 최적화를 예로 들자면 글로벌 옵티멈을 찾는 알고리즘이 아니어서 이게 실제로 비식별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최적인가 아닌가를 좀 판정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할 텐데, 그거 자체가 이제 뭔가 이 부분에서 얘기하기로는 알고리즘의 한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인과 추론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비식별한 쿼리임을 뭔가 이론적으로 보장하는 설명하는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4.5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에서는 이제 앞부분에 두 칼큘러스를 조금 더 특정한 형태로 이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저희가 실제로 개입을 할 때는 두 x는 x처럼 어떤 하드하게 이렇게 변수를 고정하는 형태만으로 개입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률적인 개입을 하거나 이제 뭔가 메커니즘을, 그 데이터 발생 메커니즘을 일부만 바꾸는 개입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x가 원래는 뭐 노멀 분포로 존재를 했는데 뭐 지수 분포로 존재하도록 이제 바꾸면 어떨까라는 식의 뭔가 소프트한 개입이 존재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경우를 이제 뭔가 다루기 위한 연산으로 이제 시그마 칼큘러스라는 것을 이제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좀 중요한 부분만 좀 가져왔는데,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블 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어떠한 인과관계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 분포로 이제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세계인 지리 대상 분포를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이제 다루는 것이고,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실제로 그 데이터 분포로 지리 대상 분포를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좀 핵심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런 커즐 다이어그램 상에서 공유 잠재 변수가 있는 경우에 C 팩터라는 최소 단위로 쪼개서 마찬가지로 이제 마코비안인 경우처럼 그냥 팩토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C 팩터 간 연산자로 이제 뭔가 분해를 하고 마지널리제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스몰 시그마는 그 데이터 분포와 지리 대상 분포 Q 간의 이제 매핑을 좀 담당하는 연산자로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드믹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뭔가 Q트리랑 D트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해를 통해서 리프 노드들을 만들고, 그 리프 노드들이 이제 Q와 D에서 어떤 스몰 시그마 연산자로 매핑을 할 수가 있다면 이제 계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 식별 가능성을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제 연구가 사실 조금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최근 연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론트 도어 뭔가 데이터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뭔가 약간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이 모델링을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프론트 도어 효과가 존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프론트 도어를 어떠한 레이턴트 변수 ZCFD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 ZCFD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이제 수행을 해서 좀 더 이 PY2X를 좀 잘 추정해 보자라는 것이 이제 뭔가 논리였고, 수식이 엄청 많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알지 못하는 잠재 교란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AT라고 하는 이제 그 트리트먼트를 수행한 이제 집합과 수행하지 않은 집합의 평균적인 차이 효과를 이제 추정하는데 좀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ZCFD를 학습을 할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뭔가 중간 변수들하고 실제로 그 중간 변수들에 의해서 트리트먼트가 어떻게 수행이 되었는지를 뭔가 VAE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라고만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준비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